파란 고무신 안명지. 장호원행 버스에 오르는 순간 코가 시큰해 왔다.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을 때 고향이 먼저 떠올랐고 마침내 가야 한다는 어떤 신념이 귀향에 이르게 한 건 사실이었다. 그렇대도 이런 감정은 뜻밖이었다. 감정을 추스르고 앞좌석에 앉았다. 드문드문 앉은 승객들의 표정은 누구에게도 관심 없다는 듯 무표정이었다. 그럼에도 승객들 모두 내 고향 사람이거나 고향 언저리로 간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들에게 친밀감을 넘어 위로를 받았다. 손이라도 덥석 잡으며 말을 걸고 싶었으나 내겐 그런 용기나 배짱은 없었다. 고향을 떠나기 전 친구일 수도 동네 사람일 수도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난다면 너덜너덜해진 가슴이 조금이나마 기워질 것 같았던 기대를 했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었는데 아는 얼굴도 아닌 그저 고향 언저리에 살 것만 같은 사람이 위로가 된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가슴을 지그시 누르고서야 창밖을 편안하게 볼 수 있었다. 애써 잊고 싶었던 고향의 풍경이었지만 이미 내 머릿속엔 벼가 누렇게 익은 들판, 마루에 앉아있는 엄마와 나를 비추던 달빛이 남실됐다. 고향이란 되게 그리운 추억을 연상케 하는 낭만의 이름이겠으나 내겐 덜 아문 생책이었다. 고향을 간다는 일이 자칫 상처를 건드리는 일을 자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찾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마냥 편한 것도 아니었다. 버스가 터미널을 빠져나가면서 몸이 좌우로 흔들렸다. 버스 내부에 부착된 손잡이, 선반 위의 물건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렸다. 도시적인 세련미와는 다르게 소박해 보이는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일별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와 청년, 퍼머를 한 여자들, 피부가 탱탱한 젊은 여자 몇이 눈에 들어왔다. 동질감을 넘어선 안도감이 또다시 느껴졌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이제부터 복잡한 도시 한복판을 벗어난 것이다. 버스는 순식간에 산과 들을 지나쳤다. 여러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가 이내 사라지는 풍경들 속에서 지나온 날들이 한 올 한 올 풀어졌다. 멀리 보이는 산은 가슴을 탁 트이게 했지만 산속의 많은 나무와 새와 꽃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했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날마다 온갖 생명이 태어나고 매일 죽어가는 삶과 죽음의 산, 두 나무의 뿌리가 하나가 되어 가는 산, 이웃 둥지의 새끼를 떨어뜨리고 제 새끼를 대신 올려놓는 새가 사는 산을 상상한 것이다.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으로만 각인되어 있는 현상과 실체가 다른 모순의 산. 나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희로애락의 진상을 상상하며 내 안에 산속을 떠올렸다. 그로 인해 막막해 하던 때에도 고향의 흙을 밟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다. 경제적 어려움과 겹쳐진 상황이었다. 나는 아직 삶의 의미를 모르던 어린 시절이 사뭇 그리웠다. 물론 마냥 낭만에 젖은 향수나 아름다운 추억 따위의 그리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름 무게만큼의 절실한 그리움이었다. 또 다른 그리움의 배후는 엄마였다. 그리다만 그림처럼 어느 순간 단절된 엄마의 죽음은 낭만적이어야 할
고향에 대한 추억을 어둠으로 뒤덮었다. 그래서인지 고향을 떠올리기만 해도 나는 고독해졌다. 흰 구름, 멀리서부터 몰려드는 비 오기 전에 먹구름, 청아한 가을 하늘, 산과 들은 내 앞에서만은 미소를 잃지 않았던 엄마를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었다. 고향이 가까워지면서 승객들의 고개가 흔들거렸다. 나는 잠시의 졸음도 허락하지 않았다. 노곤했지만 정신만은 말짱했다. 평소 불면증이 원인이기보단 시골의 풍경들을 눈으로 담아 비워진 내 속에 그것들을 대신 채워넣고 싶었다. 그러고 나면 휑한 가슴에 따뜻함이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티끌만한 기대 때문이었다. 장어원 터미널에 도착했다. 얼굴에 열기가 훅 달아오르더니 또다시 울컥했다. 해가 저물면 엄마를 찾으며 우는 아이처럼 이렇게밖에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고향을 찾는 것에 대한 회한이 일었다. 행여 사람들에게 들킬까 얼른 얼굴을 투덕거렸다. 고향집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20분은 더 가야 했다. 머리와 얼굴을 매만지며 나는 버스를 갈아탔다. 마을 입구에 들어섰다. 왼쪽에 있는 방죽의 은빛물이 반짝였다. 장마철이면 뚝을 삼켜버렸던 기세와는 달리 마을 아이들이 물장구 칠 수도 없을 만큼 방죽의 물은 졸아 있었다. 하지만 무성해진 수초 때문에 수척해진 방죽은 쓸쓸하면서도 더없이 평화로운 마음과 닮아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사찰의 일주문처럼 우람한 느티나무가 마을을 수호하듯 버티고 서 있었다. 나의 유년을 한순간 불러들인 느티나무를 두 팔로 안았다. 내 유년의 낱낱을 기억하고 있을 느티나무에서는 엄마의 살냄새가 났다. 서걱거린 나무 등걸에선 일에 떠밀려 산 엄마 손의 감촉이 느껴졌다. 밀려오는 그리움으로 마음이 급해진 나는 서둘러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고향집으로 가는 동안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곳곳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대신 적막함이 마을을 넘실거렸다. 여러 채의 한옥에선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왔고 다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집은 커다란 물건에 검은 천을 씌워놓은 듯 음산했다. 폐가처럼 간신히 땅을 지탱하고 있는 고향집은 가냘픈 엄마처럼 작고 초라했다. 듬성듬성 빠져있는 지붕의 기와장, 작은 봉당과 마루에서 엄마가 걸어 나올 것만 같았다. 어느 한 곳도 엄마의 삶이 배지하는 곳이 없었다. 엄마가 누워있기나 한 듯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엄마가 있을 리 없었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만 있었다. 석가래를 받치고 있는 도리만 기울어져 가는 집을 지킨 건 아니었다. 뽀얀 먼지를 차곡차곡 받아들인 유물 같은 가구와 고추를 말리느라 드나든 사람들의 훈기도 집을 지킨 모양이었다. 대충 가구와 방을 닦아냈다. 한숨 자고 밖으로 나가 들뜬 아이처럼 마당을 서성거리는 동안 어둠이 내려앉았다. 점점 짙어가는 어둠은 적막하다 못해 겨울밤 비를 홀딱 맞은 듯 스산했다. 갑자기 허기가 졌다. 스산함이 허기지게 했는지 허기가 스산하게 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목이 메도록 빵을 먹고 나니 피로가 몰려왔다. 양팔을 위로 뻗고 방바닥에 누웠다. 엄마와 누워있던 아랫목에 몸을 누이자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했고 나를 옥죄고 있는 시름에서 놓여놨다.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 불끈 삶의 의욕이 솟아났다. 내 것이라곤 오로지 육신뿐인 상황이 별게 아니라는 자신감마저 들었다. 순간적인 객기일지는 모르겠으나 무모한 용기를 허락해주는 고향은 역시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천장 벽지의 꽃무늬 숫자를 하나 둘씩 세었다. 불면증에서 벗어나려는 나만의 방법이었다. 저녁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면 벌써 밤을 보낼 일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겨우 버티던 가게를 접기까지 내 심신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살아야 했으므로 일을 찾아야 했다. 중년의 여자가 쉽게 일할 수 있는 식당에 들어갔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사내들은 추파를 던졌다. 해장국 한 그릇,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마냥 앉아서 북한에서 왔나 연변에서 왔나 놀리듯 나의 국적을 물었다. 그리곤 서빙을 할 때마다 음탕한 눈빛을 보내며 농지거리를 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아무렇게나 불려지고 아무렇게나 농짓거리를 해도 되는 여자로 전락하여 있었다. 사내들의 그 음탕한 눈빛을 막아주리라 믿었던 그는 강 건너 불이었고 나의 존재는 채색된 벽지의 꽃처럼 하루하루 지워져 가고 있었다. 산소에 가는 길은 어둠이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다. 뼈만 남았을지언정 엄마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다. 따뜻한 봄날의 햇빛보다 더 따뜻한 눈빛으로 엄마가 나를 어루만져 줄 것 같았다. 좁은 논두길을 지나고 도랑을 지나 부모님의 산소가 있었다. 무덤은 우짜란 수풀에 덮여 봉분이 보이지 않았다. 이토록 풀들이 자라는 동안 엄마의 영혼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를 찾지 않은 자책이 들었다. 묘 주변의 풀을 손으로 뽑고 발로 밟고 나서야 둥그런 봉분의 형태가 드러났다. 풀을 뽑을 때마다 울컥했다. 이 세상 사람이거나 저 세상 사람이거나 엄마는 나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팔가다리에 맺힌 핏방울, 깊게 뿌리 내린 억새가 손바닥에 빨간 선을 그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그때 언제 왔는지 모를 육촌 언니가 빗방울이 맺힌 내 손을 잡았다. 풀을 뽑느라 손을 비었구먼. 쓰리겠네. 이따 약 줄 테니 발라. 그나저나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지 뭐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아줌니가. 육촌 언니의 말 속엔 고향을 찾지 않은 나에게 은근한 책망이 섞여 있는 듯 했다. 사실 누구와의 마주침도 꺼렸던 내게 그녀의 책망은 속을 불편하게 했다. 게다가 갑작스런 귀향의 이유를 묻는다면 무엇라 설명해야 할지 마땅한 구실을 찾지 못한 불편함까지 보태졌다. 다행히 그녀는 나의 방문에 대해 묻지 않았다. 이런저런 입장에서 놓여나고서야 나는 몰라볼 정도로 살이 내리고 자글자글한 주름이 햇빛에 도드라진 그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몇 년 전 남해를 둔 그녀의 맏아들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일이 떠오르자 그녀의 안부와 늙음에 대해 물을 수가 없었다. 유년 시절 나의 일부분인 그녀에게 잠시지만 격을 둔 게 미안했다. 이제 친정 좀 자주 들려. 아줌니가 얼마나 기다리겠어. 와서 풀도 좀 뽑아드리고 그래. 또다시 고향의 발길을 끄는 걸 책망하는 듯 했지만 한편으론 자식이 그리운 어미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생각이 뒤미쳤다. 살아 숨쉬는 게 죄라는 생각이 안 들면 살만한 거요. 나를 위로하는 말 같았다.
내 얼굴에 아픔이 쓰인 것인지 오랜만에 방문이 짐작해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론 그녀 자신을 향한 소리 같기도 했다. 한동안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는 내 손을 어루만지곤 논두렁 길로 걸어갔다. 재바르게 걷던 예전과는 달리 그녀의 발걸음은 힘이 빠져 있었고 무엇보다 더뎠다.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나는 무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돗자리 위에 막걸리 잔과 북어포를 올려놓았다. 2번 절을 한 뒤 무릎을 꿇고 앉았다. 기일이나 차례를 지낸 다음날 아침이면 다듬이돌에 두드린 북어포로 국을 끓여주던 엄마의 무덤 앞에 올려놓은 북어포가 낯설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닌데 오늘은 무엇이 엄마 산소 앞에 놓인 북어포가 낯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가 마시지도 못하는 막걸리를 무덤 주위에 뿌렸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엄마는 여흥을 누릴 여유가 없었으니 자신이 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으리라. 딱 한 번 엄마의 곧잘 부르는 노래를 들은 적이 있었고 막걸리 한 잔을 마셨던 걸 본 일이 있었다. 그것이 내가 본 엄마가 누리는 여흥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막걸리를 다 부어내면서 이제라도 엄마가 치기를 느끼며 즐겁기를 바랐다. 엄마이기 이전에 한 여자, 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너무도 늦은 것이었다. 자식이란 부모에겐 끝없이 부모로만 남아있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동물이었다. 돗자리를 말고 북어포와 빈병을 봉투에 담으며 엄마의 영혼을 아프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의 아픔을 듣는다는 자체가 고통일 텐데 말이다. 때늦은 후에는 이중으로 내 가슴을 짓눌렀다. 산소에서 내려와 맞닥뜨린 집은 K의 집이었다. 부식된 철대문 앞이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초록대문은 열려 있었다. 누군가 나의 침입을 안다고 해도 도둑으로 몰지는 않을 것이었다. 철대문을 살며시 열어 젖히자 햇살이 내려앉은 집안은 고요했다. 단지 사람이 없어서만은 아닌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던 쓸쓸한 고요였다. K가 있던 시절만 해도 사람의 기운으로 넘쳐나던 집이었다. 봉당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던 K는 마을 여기저기를 쏘다녔다. 자기보다 어린 아이라면 누구라도 눈을 부라리며 쫓아가거나 돌을 던지는 게 일상이었다. 동네 강아지에게조차 돌을 던져 짐승들도 그를 슬슬 피해 다닐 정도였다. K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걷는 지체 장애에다 언어 장애까지 있었다. 그가 왜 언제나 분노에 차 있었는지 흰자위로 가득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겁에 질리게 했는지 생각하자 어찌할 수 없었을 그에게 연민이 솟구쳤고 이내 그의 모습은 삶의 무방비 상태인 내 현실로 대비쳤다. 집안을 둘러보다가 K가 앉아있던 아랫방 문을 열었다. 잡동사니 들로 어질러진 방이었다.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잡아먹을 듯 불아리던 K의 눈빛에 나는 뒷걸음질 쳤다. 내 가슴이 허한 탓이었다.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힌 나는 몇 발짝 걸어나와 허름한 창고 쪽으로 갔다. 창고 안은 허술했다. 너저분한 무질서와 낡음이 정겨웠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단히 무장한 듯한 도시의 높고 견고한 건물이 무린정한 사람이라면 대문이 열려있는 시골집은 후덕하고 소박한 사람 같았다. 볼품없이
흙을 묻힌 채 놓여있는 쇠스랑과 삽과 홈이 작은 창문으로 비친 포근한 햇살이 나의 긴장된 세포를 이완시켜 주었다. 창고를 나오려는 순간 Y자로 된 나뭇가지에 노란 고무줄이 메어진 새총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어떤 기억을 불러왔다. K가 사춘기 무렵 나는 단발머리 중학생이었다. 언제부터일까? K는 산을 다니며 나뭇가지를 꺾기 시작했고 봉당에 앉아 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있었다. 무엇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지만 도리어 나의 관심이 분노를 자극할지도 몰라 그냥 지나쳤다. 얼마 후 장에 간 엄마 마중을 가다가 새총으로 어딘가를 조준하고 있는 K와 마주쳤다. 나는 밤중에 무서운 짐승을 만난 듯 긴장하며 떨었다. 엄마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그건 바람일 뿐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K는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곤 마을을 향해 마구 뛰었다. 그가 뛰어가는 나를 향해 돌팔매질하는 건 아닐까 캥겼지만 마을을 내려오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던 어느 날 작은 마을이 붉게 물든 저녁 무렵이었다. 친구와 놀다가 집으로 뛰어가는데 갑자기 나타난 K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두려웠던 나는 발길을 멈췄다. 그런데 그때도 내 앞에 선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때 그가 작디 작은, 그래서 더없이 가여운 참새 한 마리를 내게 내밀었다. 거절이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결과를 초래할지 몰라 얼른 참새를 받아들었다. 야릇했다. 마땅히 먹거리가 귀했던 농촌에선 참새도 별미던 시절이었다. 행여 그가 쫓아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며 나는 집으로 뛰었다. 그리고 언 땅을 파고 조망만한 그 참새를 집 뒤의 동산에 묻어주었다. K의 사랑을 색깔로 분류한다면 하얀색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목에 가시로 남아있는 그의 말이 내 신경을 건드렸다. 아이들이 결혼은 반대를 해. 당신 자식이 있는 게 걸리는가 봐. 내 자식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요즘은 서로 얽매이지 않고 사는 게 유행이잖아. 자식을 핑계 삼았지만 그의 생각이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태라고 해도 말이 바뀐 그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들? 그럼 당신과 나의 관계는 뭐죠? 구속이 없는 자유? 적당히 필요한 부분만 취하는 거? 그럼 아예 거래를 하지 그래요? 나는 비아냥댔다. 결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인 것은 아니었지만 변한 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내게 없었다.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냉철한 판단을 해봐. 합리적으로 말이야. 왜 당신은 언제나 그 진실 타령이야? 당신의 말을 들으면 나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처럼 느껴져. 지금도 그렇고. 나는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는 그저 평범한 이 시대의 남자일 뿐인데 말이야. 나를 쳐다보며 그가 자동차에 올라탔다. 사랑에도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그에게서 찬바람이 돌았던 기억이 생생할수록 내 앞에 참새를 내밀던 순수했던 K가 떠올랐고 마침내 K의 눈빛이 엄마의 따뜻한 눈빛과 겹쳐졌다. K가 앉아있던 봉당을 되돌아보며 나는 살며시 문을 찢치고 밖으로 나왔다. 무심코 닿은 곳은 산소에서 본 육촌 언니네 집이었다. 여기도 대문이 열려 있었다. 집안에선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안방문을 빼꼼 열자 육촌 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들여다보고 있던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곤 검은색 바지와 시계, 휴대폰, 모자를 끌어모으더니 그 위에 얼굴을 파묻었다. 아들의 유품인 듯 했다.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에 나는 숨을 죽였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아른 채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돌아서려는 찰나 그녀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와는 달리 그녀는 담담했다. 나는 그냥 왔다는 말을 하고 억지 웃음을 웃어 보였다. 그녀도 억지 미소를 지었다. 커피를 앞에 놓고 그녀와 나는 기도하듯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머뭇머뭇하자 그녀가 먼저 말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어떤 일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언젠가 큰이가 그랬어. 제 녀석이 간 뒤 나를 위해서 한 말 같아. 애미를 앞세울 줄 알았는가 봐. 난 그래도 그 말로 위로받고 싶어. 잠시 커피 한 모금을 마신 그녀가 한마디 덧붙였다. 살아 숨쉬는 게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괜찮은 거요. 산소 앞에서도 한 말이었다. 나의 문제가 뭔진 몰라도 자신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애두루 말이었다. 산소에서와는 달리 순간적으로 그녀의 말이 거슬렸다. 나는 언니만 슬픈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여태 내 가슴에 숨어 있었던 그녀에 대한 뾰족함이 삐져나온 것이었다. 사실 그녀는 엄마가 죽은 뒤 밥을 먹고 그런대로 멀쩡하게 지내는 나를 보고 놀라워했다. 나는 아가씨가 기절할 줄 알았어. 엄마밖에 모르고 살았잖아. 그 말은 갓 20살을 넘은 내게 엄마와의 끈끈한 모정이 가짜며 마치 내가 살아있다는 게 몹쓸 죄인이라는 소리로 들렸다. 듣고 보니 그녀의 말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닌 듯 했고 마침내 내가 삶을 못 오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다. 누가 봐도 엄마와 나는 유별난 모녀지간이었다. 잠시도 엄마와 떨어지기 싫었던 나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던 아이들과는 다르게 오로지 엄마만 따라다녔다.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의 기질과 엄했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보호받으려는 본능이 엄마에게 매달리게 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하여간 내 손을 떼어낼 정도로 지겨워하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진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은 팽개치고 엄마를 찾아 산이나 들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엄마를 발견하고서야 안심이 되었다. 그랬던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그녀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도 하늘나라가 있다면 엄마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따라가고 싶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있다는 증거를 나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미온에도 녹는 빙수처럼 엄마가 없다는 사실은 신압으로 무뎌져 갔던 것이다. 내가 과거 속에 있는 동안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젖어들었다. 그때서야 그녀를 본다는 게 미안했고 수십 년 전 일을 가슴에 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더욱이 자식을 잃은 그녀 앞에 서라니. 서둘러 온 방은 어젯밤보다 냉기가 조금 누그러들었다. 불을 지피지 않았는데도 온기가 느껴진 건 나의 느낌일지 몰랐다. 고작 이틀째 머무른 방 안이 벌써 적응되어 갔다. 방 안의 물체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즈음 천장을 지나가는 빠른 움직임의 소리가 들려왔다. 쥐일 것이었다. 어린 시절
간혹 들었던 소리였다. 소리는 두려움도 시끄러움도 아니었고 도리어 나의 죽어있는 감각기관을 깨웠다. 온전히 혼자였고 살아 움직이는 그 무엇에라도 위안받고 싶었던 때 나타난 그처럼 지는 계속해서 천장 여기저기를 쏟아녔다. 어둠 속에서도 소리는 점점 왕성해졌다. 뭔가 새로운 내가 태어날 것도 같은 가느다란 빛이 내 안에 스며들었다. 눈을 떴을 땐 밖이 훤했다. 오랜만에 든 편한 잠이었다. 방으로 간단하게 아침 끼니를 때우고 외출을 서둘렀다. 고향의 길과 흙, 풀들을 조금이라도 더 밟고 싶었다. 집에서 가까운 쉼터로 먼저 가기로 했다. 초등학교 등학교 길에 매일 만나던 쉼터였다. 평소엔 바닥의 모래까지 보이던 찰랑거리는 하늘색 물은 장마철이면 황토물로 변했고 이윽고 길가로 범람하여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그랬던 샘터가 조개 같은 고향집처럼 작은 웅덩이로 변해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수초들이 영역을 넓혀간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화수분의 샘터에서는 쪽빗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샘터의 물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세웠을 때 어디선가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점점 커지는 소리는 여럿이 한뜻을 모은 함성이었고 아름다운 시골의 정취를 불러왔다. 곧 그것이 환청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다. 미물도 이렇듯 함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세상과 나, 그와 나는 왜 조화롭지 못하고 어긋나야만 했을까? 빈 수레를 끌고 가듯 텅 빈 가슴으로 터덜터덜 마을 쪽으로 걸었다. 마을은 조용했다. 아침 해만 뜨면 마을 회관으로 가는 모양인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내심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집집마다 북적이던 아이들 소리가 그리웠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뛰어다니는 발작소리는 그나마 내게 남아있는 고향의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그러고 보면 지목보다 더 고독한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진 고향. 드문드문 비어있는 집들도 내가 잃은 것 중에 하나였다. 밤과 낮 구분 없이 산과 들을 헤매던 아이들을 떠올린 나는 빈집 앞에 멈춰섰다. 사촌의 집이었다. 오래전 도시로 이사를 간 빈집은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의 애처로운 눈 같았다. 오래도록 방치한 집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작은 엄마가 사촌들이 걸어 나올 것만 같았다. 집성촌이던 고향은 가가호호 집안이었다. 어느 집이든 사촌이거나 육촌이거나 팔촌 안에 속해 있었고 친척이란 굴레에 거미줄처럼 걸려 있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였다. 우리였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막막해졌다. 봄이 와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고목 같은 집. 주인이 도시로 이사를 가고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저 혼자 쓰러져 가고 있는 북적거리던 방과 마루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았다. 마당엔 웃자란 풀들만 무성했다. 집 뒷안에 있는 동굴로 발길을 옮겼다. 동굴은 몇백 년 전의 고적처럼 아득히 먼 과거 속으로 나를 불러들였다. 음식과 곡식의 저장고였지만 때로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했던 동굴에서 금세라도 숨바꼭질하던 아이들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의식주가 부족했지만 움트기 시작하는 이파리처럼 아이들은 얼마나 활발했는가. 허리를 반으로 접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갱도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그냥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내친 김이었다. 동굴 중간쯤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알전구와 맞닥뜨렸다. 동굴은 근래에 사용한 흔적은 없었고 예전 그대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어릴 때의 떨림처럼 무엇인가 내게 생동감을 줄 것 같은 기대감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숨바꼭질할 때 숨어들었던 동굴의 끝쯤에 발길을 들여놓는 순간 뭔가 발부리에 부딪혔다. 원형으로 된 사기 그릇 같았다. 물건을 들고 서둘러 동굴 밖으로 나왔다. 파란 난초가 그려진 작은 항아리였다. 엄마가 간장 그릇으로 쓰던 항아리가 분명했다. 설렘 마음으로 닦아낸 항아리에선 윤기가 흘렀다. 난초에서는 빛이 났고 단아한 자태에서 오로지 자식만 보고 살았던 엄마 삶의 궤적을 보는 듯했다. 엄마의 궤적을 날아가 보고 싶었을까? 갑자기 주술가에 보이지 않는 듯한 어떤 힘에 끌린 나는 어디론가 가고 싶었다. 논을 가로질러 좁은 논두렁 길로 가다가 발길이 멈춘 곳은 동산 아래의 도랑 앞이었다. 샘터처럼 나를 두렵게 했던 도랑은 마른 흙과 뒹군 흔적이 있는 낙엽들로 덮여 있었다.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마을과 산을 뒤덮은 먹구름이 몰고 온 바람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나를 훑어 올렸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나무젓가락까지 가날팠던 어린 나는 헉헉대며 집으로 가고 있었다. 집은 산등성을 넘어야 갈 수 있었다. 금방이라도 소나기를 쏟아낼 것 같은 어두컴컴한 잿빛 하늘과 바람이 무서웠지만 그 순간에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줄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울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었다. 거기다가 평소엔 별 문제 되지 않았던 노랑은 황토물로 변했고 뚝까지 차오른 물은 콸콸 소리를 내며 숨가쁘게 흐르고 있었다. 나는 쏟아내리는 또랑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고 두려웠다. 건너뛰어야 하는데 도랑은 아직 짧은 내 다리가 건너뛸 만큼 만만한 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도랑을 건너뛰어야만 했고 아무리 무서워도 내가 해내야 할 일이었다. 할 수 없이 엄마를 부르면서 껑충 도랑을 건너뛰었다. 착지는 좋았지만 벗겨진 파란 곰신 한 짝이 샌 물살에 둥둥 떠내려가고 말았다. 저항도 할 수 없이 나는 맹하게 파란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렸다. 파란 고무신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다 준 선물이었다. 파란 고무신을 마루에 놓고 아침을 기다리는 밤은 참으로 길기만 했다. 까만 고무신만 신던 시골 아이에게 맑은 하늘색 파란 고무신은 흙을 묻히기도 아까웠다. 파란 고무신을 신으면 남실대는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았고 가끔 시골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랬던 파란 고무신 한 짝이 신은 지 하루 만에 황토 물살에 둥둥 떠내려간 것이었다. 내가 잃어버린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무렵 제대로 생긴 우산을 학교에 쓰고 갔다가 영락없이 잃어버렸던 일, 추운 겨울날 목에 두르고 간 털목도리를 허무하게 잃어버렸던 일들은 모두 첫날 일어난 일이었다.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은 내게 머물러 있을 시간도 없이 나를 떠나고 말았다. 그가 이별의 여운을 남기고 떠나려 할 때 나는 가느다란 끈이라도 잡고 싶었다. 갈등이 이별을 예고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꿈속에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걸려고 하면 그의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았다. 도랑물 앞에서 어린 시절의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꿈을 꾸던 즈음이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레코드 가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음악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서 더 이상 돈을 주고 레코드 가게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적자를 견디며 온종일 음악만 틀어놓고 지낸다는 것은 긴장과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출입문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나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손님이 아니고 행인이나 센 바람에 굴러다니는 물건이 어딘가에 부딪히는 소리라는 걸 알았을 때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마침내 눈물까지 핑 돌았다. 그런 나날이 반복되면서 누군가에게 육신을 의탁하고 싶었다.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동안의 삶이 교만이었음을 깨달았고 나는 세상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항복이었다. 작은 알갱이의 모래와 낙엽들이 뒤엉켜 있는 도랑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 앞에 당당히 섰다. 도랑은 그저 작은 웅덩이 같은 배수로로 한 발짝으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좁은 도랑일 뿐이었다. 그 속에는 산등성을 마구 뛰어내려가던 소녀, 급기야 장마의 분 도랑과 만나 처음으로 두려웠던 세상과 마주친 소녀, 엄마를 잃어 살아 숨쉬는 곳조차 죄인이었던 소녀, 모든 걸 잃고 육신만 끌고 다니는 내가 있었다. 나는 도랑 안으로 들어가 흙을 움켜쥐었다. 흙은 내 소나기에서 마음대로 움직여졌다. 이제 장마철에 물이 분다 해도 내가 충분히 건널 수 있는 또랑이었다. 그러자 내 안에 웅크린 욕망들이 기지개를 켰다. 그와의 소통의 유일한 도구였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수신 음악을 들었다. 백조의 호수가 흘러나왔다. 백조의 호수는 그와 만났을 때부터 휴대폰에 설정된 음악이었다. 음악의 선율은 그를 만나는 또 다른 통로였고 그에 대한 감정을 되살리는 고정된 신호 같은 것이었다. 이를테면 학창시절에 들었던 노래는 언제나 그때를 추억하게 만드는 것 같은 것이었다. 백조처럼 발레를 하는 남자 무용수와 여자 무용수의 움직임과 음악의 선율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가시 하나 없는 연체동물처럼 무용수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맞춘 음악 속에 그에 대한 잔상들이 섞여 들었다. 나도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한참을 추고 나니 온몸이 흠뻑 땀이 젖었다. 숨은 가팔랐고 몸은 늘어졌다. 미끄러져 나가는 물고기처럼 그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K가 준 참새가 생각났다. 나는 퍼뜩 참새를 묻었던 동산으로 갔다. 그것은 수풀이 엉켜있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었다. 참새를 묻었던 자리를 찾아 풀을 뽑았다. 이내 작은 민둥산이 드러났다. 알몸을 드러낸 흙을 파헤쳤다. 사금파리로 흙을 더 파냈지만 참새의 형태는 물론 작은 뼈 조각조차 보이지 않았다.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자 K의 불그스레한 얼굴, 따뜻했던 눈빛이 아른댔다. 이윽고 언 땅을 녹일 듯한 엄마의 따뜻한 눈빛들이 현기증을 일으킬 만큼 오락가락했다. 엄마는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자 알 수 없는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파헤쳐진 구덩이에 흙을 덮었다.
채광이 살아있는 항아리가 깨지지 않도록 신문지로 몇 겹을 쌌다. 항아리를 넣은 가방은 불룩했지만 생각보다 가벼웠다. 올 때보다 가벼워진 가방을 메자 평생 체중이 40kg를 넘지 않았던 엄마를 등에 업은 듯 했다. 남편이란 그림자일 뿐이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놓지 않았던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얘야, 이것 좀 봐라. 밟고 밟아도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그것도 파랗고 예쁘게 말이야. 질경이를 뜯으며 말하던 엄마가 나를 채찍질하고 있는 듯 했다. 정신이 번뜩 들었다. 누군가 등을 떠밀기나 하듯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얼마쯤 걷다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낯달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졌다. 한길에 도착하는 사이 사위가 점점 어두워지더니 달이 뜨기 시작했다. 내 가슴 속에서 생의 욕망이 벅차 올랐다.